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초반과 막판에 변동성 상승이 있었죠. 탄핵 부결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주말간 탄핵이 가결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성 해소로 나타날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가벼운 조정이 나왔는데 브로드컴이 24% 넘는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매크로 이슈라고는 다음 주에 FOMC 외에는 사실상 올해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엣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시황을 일찍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로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금요일 새벽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갭다운이 크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시가선부터 또 1,000억 이상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 또한 본장 개장 후 꾸준히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15분간은 야 이게 뭐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바로 강력한 변동성 매수가 들어온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옵션을 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를 제출할 때 누군가가 옵션 매수하면 바로 호가를 위로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API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처음 15분 정도는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현물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말간 있을 이 탄핵 의결 통과 여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마켓 메이커들이 함부로 풋옵션을 매도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전 10시 15분 다시 327선에서 지지를 받은 시장은 의외의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 아니고 굳이 추정을 하자면 이 시간대부터 연기금이 현물 매수 강도가 강해졌죠. 연기금은 오전 10시 15분 이후로 현물을 2,6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했는데 327선부터 330선을 넘길 때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왜 상승한 것이지 하면서 납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량이 많았던 상승은 아니고 오후 1시까지도 뭐 그러려니 했지만 1시 8분부터 24분 사이에 추가 상승이 나오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5분 이후에는 당일 들어온 자본 롱 포지션들이 청산을 하면서 지수를 다시 330선 이하로 밀게 되는데요. 이때 오늘 장 초반에 있었던 것 같은 변동성 상승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기금이 시장 개입이 있다면 다음 주에도 시장이 웬만하면 327선 이하로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금요일 하루만큼은 옵션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미결제 약정 증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쨌든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얼마의 가격에서 또 어느 행사가에 걸쳐서 증가한지 보면 다음 주의 지수 방향성과 전체 레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장중 25만 계약까지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가 전일 대비 700계약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서 미결제 약정이 정리되는데 아직 낮은 수치예요. 주말이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선물이 이번 주에 바닥을 확인한 것이지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이론 베이시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오전장에는 베이시스가 꽤 눌렸으나 선물이 330선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베이시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선물 시장에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시장을 당긴 것이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의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시황에서 얘기했지만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이 매수 주체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바닥 신호라기보다는 시장 방어 혹은 횡보 구간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진정한 공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 증가, 베이시스 강세 전환 이런 트리플 액션이 나와야만 강력한 상승장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에 변동성 매수가 있었지만 장중에는 변동성 매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19포인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주가 지수 변동성이 지금 14포인트대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한 것이죠.
잔존이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옵션 가격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토요일에 어쨌든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 하락은 불가피하고 월요일 점심 정도까지는 옵션 가격이 눌린 다음 본격적인 방향성 탐색이 시작될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들은 하단 레인지를 좀 더 올려서 340에서 310포인트 구간을 잡고 있는데 상단은 제한적, 그리고 하단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단 레인지를 315포인트까지 당겨 올리는지가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 강세 그리고 오후장 눌림 이런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변동성은 13.9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럽 증시 오전장 강세는 주로 프랑스의 상대적 강세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프랑스와 바이르를 새 총리로 지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라는 이유로 반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봉상 작은 음봉 도치가 만들어지면서 한 주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유럽 옵션 만기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눌림 이후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유로스탁스 지수를 5,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연일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5거래일 연속 대음봉을 맞아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줄이야. 특히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그러니까 유로 BTP라고 하죠. 요게 이제 급락을 한 것인데 ECB 금리 결정 이후 독일 국채는 물론이고 이탈리아나 프랑스 국채 모두 급락하고 있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독일 국채가 먼저 강세를 보이고 이탈리아 국채가 따라 올라가고 프랑스 국채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감소하면서 뒤늦게 반등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로존 채권도 어쩔 수 없이 쳐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채권 가격이 이렇게 순식간에 급락한데도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고작 3%밖에 안 올랐습니다. 85.66포인트예요. 올해 내내 채권 변동성이 95포인트에서 135포인트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채권 시장에서 윽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다 라고 봐요.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11월 중순 이후로 채권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한 것이 오버였다. 그리고 그러한 오버 액션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채권 시장이 거대한 폭락을 한번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10년물 기준 4.5%대의 채권이다 그러면 사야 될 때라고 외쳤던 투자자들이 살살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5%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화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개장 후 유로화가 강한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든 1.05선을 회복해서 마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윗꼬리를 달았죠. 근데 주로 엔화가 눌렸을 뿐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움직임 없었다고 봐요. 유로에는 2주 동안 저점 대비 3% 넘는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그 BOJ 금리 결정 이벤트에 엔화가 급반등한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BOJ가 속도 조절을 할 망정 엔화 강세는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달러는 지금 오를 만큼 올랐죠. 그래서 내년에는 유로엔과 같은 이종 통화들 간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 바깥의 통화상들을 놓고 트레이딩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도박과도 같죠. 그래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올해 내내 지배했던 엔화 약세 그리고 니케이 지수의 강세 이런 흐름이 연말로 갈수록 계속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엔화가 바닥을 확실하게 탈출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니케이 지수가 조정을 받냐 안 받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골드, 실버, 구리가 급락을 했어요. 골드는 사흘 연속 상승한 것을 이틀 만에 다 까버리면서 주봉상 아주 큰 윗꼬리 돛지를 만들었고 실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데 올해 골드를 포함한 이들 귀금속에 대한 상승이 아시아권 투자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연말에 다가갈수록 추가 상승의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덧붙여 중화권 증시도 이번 주에 초에 폭등을 한 것을 사실상 모두 다 반납을 했죠. 무슨 재료를 내더라도 시장이 좀처럼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중국과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현실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채가 여전히 미친 듯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봐요.
여하튼 트럼프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 라운드 2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런 관점도 여전히 또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또 상승 시도를 하면서 결국 71달러를 넘겨서 마감했어요. 주봉을 또 6%를 당긴 것인데 참 이 징글징글한 차핀 마켓이죠.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주 초부터 들어온 알고리즘 트레이더의 매수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유럽 세션 후반에서 71달러 넘길 때는 콜옵션 스마일이 일어난 등 시장이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또 다른 이슈로는 바이든이 러시아 석유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한 것, 그리고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이란에 대해서 최대 압박으로 복귀하겠다 뭐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시장 자체가 지금 기름만큼은 추세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유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라운드 2를 맞이해서 추세적 폭등을 하든지 정반대로 트럼프의 글로벌 통상 압박 강화 그리고 쉐일 오일 증산 여러 가지 이슈로 아예 확실하게 레벨 다운이 나타나는 그런 추세가 나올지 올해는 추세 없다라고 봐요.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기 전 0DT,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0DT 옵션에 열광할 만한 이유인데 미국의 지수 선물 변동성이 지금 14포인트 중반에 불과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10포인트 이하의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변동성이 뭐 미친 듯이 낮아서 야 이거는 변동성을 물려도 사봐야지 할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장중의 실질 변동성을 고려하면 정말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 그리고 옵션도 사실상 지금 23시간 거래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 세션에서의 지수 선물 움직임 이게 제법 크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S&P 급반등 이후 목요일 다시 음봉이 나왔는데 수요일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지수가 금요일에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사실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로드컴 이슈로 오전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미 S&P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6085포인트까지 상승했죠. 전일 저가 기준으로는 0.5%밖에 안 오른 것이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 할 수 있는데 금요일 장마감에 만기가 되는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은 150%에서 20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본장 시작하기도 전에 0.5%밖에 지수 선물이 안 올랐는데 콜옵션이 저렇게 뭐 더블 이상 났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을 마치 코인처럼 여기면서 야 이거 계속 트레이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법도 하죠. 또 미국 본장 개장 후 20분 동안 지수가 상승했다가 S&P 기준으로 6.85포인트 돌파에 실패하니까 이후에는 지수가 줄곧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유럽 마감 무렵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또 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풋 옵션은 3더블에서 5더블의 시세가 나와요. 전체 지수 변동성은 여전히 14.5포인트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만큼은 살벌한 변동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니 투자자들이 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을 열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호가를 보잖아요. 스프레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게 가격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나 되죠. 우리 시장의 옵션을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게가가 아니라면 호가가 좀 빡빡하게 짜 있어서 스프레드 신경 안 쓰죠. 그런데 해외 시장은 옵션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거래할 때마다 한 마이너스 10%씩 밑지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더블이 날 것 같다. 이러면 매수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거래가 과연 증시 펀더멘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도박의 영역 혹은 잘 짜여진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먹이가 될 뿐이죠. 해당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그러한 거래의 상대방은 과연 그 미결제 약정을 이익나게 해줄까요? 여하튼 오늘도 미국 증시는 하루를 마감할 즈음에 결국 전일 대비 별다른 흐름이 없는 작은 음봉 덧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은 콜 옵션도 풋 옵션도 장중에 그리고 장전에 큰 시세를 줬습니다. 시장이 재미없다고 이렇게 미시적인 영역에 투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코스피 거래도 만기주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전체적으로 미국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은 굉장히 큰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세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늘 브로드컴은 갭으로 18% 상승한 뒤 오전장에는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시장이 더 이상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자 새벽 4시 이후에는 숏 커버가 강화되면서 24% 넘는 상승을 했어요. 당연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한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메타나 알파벳, 엔비디아, 어도비 등은 밀렸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약세를 이어간 데 더해서 증권주인 찰스 슈왑은 개장 후 4%대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강한 매도가 나왔죠. 기름은 주봉을 장대 양봉으로 마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주식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은 이평선을 계속 아래로 끌고 내려가면서 하락을 했어요. 이로써 S&P 지수는 3주 연속 양봉을 기록한 뒤 4주차에 0.8%짜리 음봉을 만들게 되는데요. 주봉상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주는 일단 조심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변동성을 보면 여전히 14.5포인트 수준이에요. 그러면 의미 있는 변동성 상승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일단은 기간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이벤트가 있죠. 이걸 앞두고 변동성이 꾸준하게 상승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옵션 만기를 앞두고 S&P 기준 6,100포인트의 강력한 벽을 조심스럽게 돌파하러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다우지수가 지금 7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았어요. 어제 시황에서도 6거래일 음봉 이거 쉽지 않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지 분명히 매도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러셀도 오늘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낙폭이 커지면서 2주 연속 주봉 음봉을 맞았죠. 나스닥이 일부 종목이 지금 시장을 버티게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철저하게 디스퍼전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변동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말 마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장 수익률을 헤쳐가면서 주식을 패대기 칠 그런 이유도 없죠.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질서 있는 조정, 즉 변동성 상승이 없는 그런 점진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지수가 만약에 계속 버틴다, 그러면 오히려 S&P 6,100포인트 여기를 콜 감마 스퀴즈로 폭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보합 마감한 등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어쨌든 탄핵안이 가결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봐요.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석과도 같은 일중 쌍봉 흐름 이후 줄줄 흘러내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시초가 갭상승 출발 후 그냥 꾸준한 차익 매도가 나면서 줄줄 흘러낼지, 이 두 가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갭상승이 크면 클수록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갭상승이 과하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현재 내재된 옵션 변동성 통해서 추정해 볼게요. 그러면 선물 334.85선을 보고 있습니다. 선물이 만약에 334.85선 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단기적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중 쌍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전 10시 30분 이후로는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대로 334.85선 아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거 오버슈팅은 못하고 그냥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도 변동성 매도가 시장의 하단을 철저하게 방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굳이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파생상품 시장에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위에 어떤 기준점, 그걸 따라서 롱 포지션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여하튼 월요일 우리 증시는 정치적 리스크가 감소한 양을 변동성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일중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변동성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외의 큰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아무리 갭상승이 크게 나왔더라도 외국인이 만약에 적극적인 롱 포지션, 그러니까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종가까지 이어진다? 그럼 당연히 바닥친 거죠. 근데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취했던 어떤 스탠스를 고려하면 연말 마감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 이런 거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러셀이나 다우가 언더슈팅 안 좋다라고 봐요. 근데 금요일 증시가 아까 얘기했지, 이 브로드컴만 시장이 방어했고 나머지는 영 힘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 미국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 나오는데, 이거를 오히려 시장이 차익 실현이 핑계로 삼는다, 그러면 시장은 FOMC 때까지는 불편한 눌림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조심스러운 하락이 이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 다음 주에 옵션 만기 맞이해요. 그래서 주초부터 그냥 S&P 6,100포인트 돌파를 위한 강한 상승세 이런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좀 더 힘이 빠지다가 FOMC 이벤트 소멸 후에 강력한 콜감마 스퀴즈를 주면서 주 후반에 S&P 6,100포인트 돌파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힘이 빠지면서 눌림이 나오지.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통화 선물 만기 있어요. 유로화가 어떻게든 지금 1.05선을 틀어막고 있는데 주 중반 이후로 3월물 기준으로 1.05선 깨고 내려가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 중반에 비오제 이벤트 있죠? 이때 엔화가 급반등하면서 유로화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유로화가 밀리면서 유로엔이 급락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